10년 과부 집에 새로 들어온 머슴. 그 사람은 첫날부터 이상했습니다. 제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부인이라고만 했거든요. 처음엔 예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제가 숨겨둔 남편의 고발장을 그 사람이 집어든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복수하러 온 게 아니라 저를 확인하러 온 거였다는 걸요. 10년 동안 저를 과부라 부르고 역적의 아내라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 그런데 이 머슴만은 달랐습니다. 저를 부인이라 불렀지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그날 밤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데에는 10년 전 그날 밤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과부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10년 된 과부집에 새로 들어온 머슴. 그 사람이 대문을 들어서며 첫 마디로 한 말은 부인 저를 들이시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부인이라니요. 10년 동안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과부댁 저 집 그 여자. 저는 이름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머슴은 처음 본 순간부터 저를 부인이라 불렀습니다. 처음엔 예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제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석 달이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제가 숨겨둔 남편의 고발장을 그 사람이 집어든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는 걸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로부터 정확히 10년 전, 제 나이 32, 남편이 역적으로 몰려 죽던 날부터 저는 이름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울었습니다. 억울해서요. 남편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역적으로 몰렸으니까요. 2년째부터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마르더군요. 3년째부터는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댁 저 집 그 여자. 저도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내 이름이 있는데 왜? 하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자 저도 제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있는 게 편해졌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건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는 뜻이고 저는 이미 끊어진 줄을 붙잡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제 나이는 42. 조선에서 40이 넘은 과부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닙니다. 그저 집을 지키는 돌멩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도 죽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혼자 사는 사람의 집은 눈에 띄게 낡아갑니다. 장독대가 기울었습니다. 겨울마다 문풍지가 찢어졌습니다. 아궁이 불길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붕 위 기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 올라가려 했습니다. 발을 디디는 순간 사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들을 남편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서는 이 집을 지킬 수 없습니다. 며칠 후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과부대. 댁에 머슴 하나 들이시오. 집이 너무 낡았소. 저는 단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과부 집에 남정을 들인다는 건 알고 있소.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댁이 먼저 쓰러지겠소. 이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미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그때 이장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놈이 존댓말을 씁니다. 과부댁께만요. 저는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존댓말이요? 네, 이상한 놈입니다. 머슴 주제에 양반처럼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일은 묵묵히 잘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머슴이 존댓말을 한다니. 저를 과부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는 누군가 있다는 뜻 같아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슴을 들인다는 건 남자를 집에 들인다는 거야. 소문이 나면 나는 끝이야.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는 정말 죽을지도 몰라. 지난 겨울병에 걸렸을 때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어. 새벽녘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 과부로 볼 뿐이야. 그럼 나라도 나를 살려야지. 다음 날 저는 이장에게 말했습니다. 머슴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뭐요? 밤에는 절대 마루에 오르지 못하게 해주세요. 담장 밖에서 재우겠습니다. 머슴이 오기 전날 저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밤에는 마루에 오르지 못한다. 둘째, 제 방 근처에도 오지 못한다. 째,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 그 규칙들을 종이에 적어 마루 기둥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았습니다. 날이 제가 남정을 집에 드립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그저 집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나리께서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합니다. 위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촛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남편의 허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해가 기울 무렵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왔구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얼굴도 눈에 띄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묘했습니다. 사람을 똑바로 보지 않는데도 제 마음속을 훑고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가 마루 끝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부인, 저를 들이시겠습니까? 제가 할 일은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부인이라니요. 그 말은 제게 너무 오래 없던 호칭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제 자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시오. 그렇게 그 사람은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이상한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뒤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인. 그 한마디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과부댁, 저 집, 그 여자로만 불리다가 부인이라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안 돼. 이건 그냥 예의일 뿐이야. 머슴이 주인에게 당연히 하는 말이야.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이 집 규칙이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보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첫째, 밤에는 마루에 오르지 마십시오. 둘째, 제 방 근처에도 오지 마시고요. 셋째,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정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부인. 저는 담장 밖에 있어도 됩니다. 그 말이 더 이상했습니다. 담장 밖에 있어도 된다니. 마치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요. 마치 자신이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남자가 있다는 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아니, 무서웠습니다. 바람이 창을 흔들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규칙을 어기고 들어오는 건 아닐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담장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잠이 들었다 깼을 때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방 안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놀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동이 옆에는 따뜻한 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담장 너머를 봤습니다. 머슴이 거기 없었습니다. 아마도 일찍 일어나 물을 데워놓고 어디론가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10년 만에 누군가 제게 따뜻한 것을 준비해 준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물동이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가 뜨자 머슴이 돌아왔습니다. 어깨에 장작을 지고 말없이 마당에 쌓았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몰래 그를 봤습니다. 움직임이 묵직했습니다.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가끔 제 방 쪽을 힐끗 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창문에서 물러섰습니다. 왜 자꾸 이쪽을 보지? 오후가 되자 그가 마루 끝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제 방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밥을 먹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외로운 기분이 들까요? 담장 너머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다른 기분이 드는 걸까요? 저는 밥을 먹다 말고 창밖을 봤습니다. 머슴이 밥을 천천히 떠먹고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저 사람도 혼자구나. 그 생각이 들자 괜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외로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과 누군가 옆에 있는데도 함께 있을 수 없는 외로움. 그날 저는 후자가 더 아프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가 다가왔습니다. 담장 밖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물이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아네. 괜찮습니다. 내일 우물에서 길어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침묵.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부인. 네. 혹시 손이 차가우십니까?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 손이요? 예. 아침에 보니 부인께서 찬물로 세수를 하시더군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저를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담장 밖에서도 보입니다. 부인께서 창문을 여시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제 손이 차가우면 어쩌시려고요? 내일부터 새벽에 물을 데워두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부인께서 손이 차가우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보고 있습니다. 과부가 아니라 사람으로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날 보고 있어. 세수하는 것도 봤고 손이 차가운 것도 알고. 무섭다. 누군가 날 관찰하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섭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다 눈이 마주쳐도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슴은 저를 보고 있습니다. 제 손이 차갑다는 것까지 알아차릴 만큼요. 이건 위험해.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아. 사람이 되면 다시 아플 텐데.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창문을 열어 아궁이를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따뜻한 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물로요. 물이 얼굴을 적시는 순간, 아,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사람이 사람에게 따뜻함을 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머슴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완벽했습니다. 장독대가 반듯해졌고 마당에 돌이 고르게 놓였고 지붕의 기와가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 따뜻함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규칙이 적힌 종이를 봤습니다. 밤에는 마루에 오르지 못한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규칙은 그 사람을 막기 위한 걸까? 아니면 나를 막기 위한 걸까? 그 순간 담장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부인 혹시 제가 부인의 남편 이야기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제게 남편 이야기를 묻지 않았습니다. 다들 역적의 아내라는 것만 기억했지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으십니까? 침묵.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부인의 남편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인의 남편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제 남편을? 예. 언제 어떻게? 그가 침묵했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당신이 제 남편을 알고 있다면서요. 부인께서 아직 준비가 안 되셨습니다. 무슨 준비요? 저를 믿을 준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아직 이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믿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그럼 언제 말씀해 주실 겁니까? 부인께서 제게 이름을 물으실 때요. 이름이요? 예. 지금까지 부인께서는 제 이름을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한 달 넘게 이 사람과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건 머슴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부인께서 제 이름을 모르는 건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럼 당신 이름이 뭡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의무감으로 물으시는 겁니다. 진짜 궁금하실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을 모르는 건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서라고? 10년 동안 사람들이 제게 했던 것을 저도 이 사람에게 하고 있었던 겁니까?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장터에 다녀왔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그가 대답했습니다. 겨울무가 싸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을 못 들지요. 제가 들겠습니다. 딱 그 한마디. 불필요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제 하루를 살게 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담장 너머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춥습니다. 그렇네요. 장작을 더 쌓아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들이 쌓이면서 제 안에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것이 조금씩 녹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담장 너머를 확인하는 것이었다는 걸요. 저 사람이 있구나. 그 확인만으로도 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하얀 마당을 봤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세상이 다 희었는데 왜 제 마음만 검은 것 같았을까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 다 흰데 왜 제 마음만 검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네. 흰 눈은 검은 땅 위에 내려앉아도 더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부인의 마음이 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부는 부정한 존재잖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인은 검지 않습니다. 그저 슬플 뿐입니다. 슬픔은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눈은 슬픈 땅 위에 내려앉아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웃음이 목구멍을 지나가는데 바로 눈물이 따라왔습니다. 왜 우는 겁니까? 저는 울면서 웃고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우셔도 됩니다. 10년 동안 참으셨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제 손으로 제 입을 막았습니다. 안 돼. 과부가 웃으면 안 돼. 과부가 웃는다는 소문이 돌면 저는 다시 돌이 되어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안에서 웃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거울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제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늙어 있었습니다. 42. 조선에서는 할머니 나이입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입가에도 선이 패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눈이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이게 나야? 웃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나야? 이건 위험해. 저는 황급히 거울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요. 그 후로 담장 너머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가 물었습니다. 부인. 네. 혹시 외롭지 않으십니까? 그 질문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제게 그런 걸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외롭습니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외롭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밤에 잠들어도 항상 혼자입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 아파도 혼자, 무서워도 혼자. 외롭지 않을 날이 없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저도 외롭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외로우십니까? 당신은 전잖습니까? 외로움은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혼자였습니다. 부인께서는 혼자가 되셨지만 저는 처음부터 혼자였습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처음부터 혼자라니. 예. 서자는 태어나면서부터 혼자입니다.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있어도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였습니다.
부인께서 10년 동안 겪으신 외로움을 저는 평생 겪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저처럼 이름을 잃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저보다 더 오래 처음부터 이름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담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얇은 담장 너머에 저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 그날 밤부터 저는 담장 너머에 그 목소리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저는 마루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은 올까? 그리고 그가 부인이라고 부르면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위험했습니다. 과부가 남자의 목소리를 기다린다는 것. 과부가 남자와 대화한다는 것. 이건 죄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장터에서 다쳐서 돌아왔습니다. 담장 밖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뛰어나갔습니다. 담장 너머를 봤습니다. 그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다쳤어. 그 순간 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규칙을 어겼습니다. 담장을 넘어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람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무릎을 꿇고 그의 다리를 붙잡았을 때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부인 왜? 다쳤잖아요. 규칙을 어기셨습니다. 규칙 따위 상관없어요. 당신이 다쳤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담장 밖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팔에서 피가 흐르고 소매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황급히 담장을 넘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몸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인. 괜찮기는요. 피가 이렇게 나는데. 저는 그를 끌고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세운 규칙을 어겼습니다. 밤에는 마루에 오르지 못한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규칙보다, 소문보다, 세상의 시선보다 이 사람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약초를 가져와 그의 상처에 발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남자의 몸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왜 맞고만 있었습니까? 억울하면 말해야지요.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아주 슬프게 말했습니다. 부인, 저는 맞는 게 익숙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저는 맞으며 살았습니다.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약초를 바르던 손이 그의 팔 위에서 떨렸습니다. 익숙하다고요? 맞는 게 익숙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은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배고픔, 추위, 외로움, 그리고 폭력. 하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맞으며 살았습니다. 서자라는 이유로요. 서자. 그 단어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조선에서 서자는 피가 있어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당신은 머슴이 아니라 양반가의 서자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마치 상처를 드러내듯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양반이었고 어머니는 천민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태어났고 그 죄로 평생 맞으며 살았습니다. 적자들에게 맞고 하인들에게 맞고 세상에게 맞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왜 맞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죄였습니다.
저는 태어난 것만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집안이 망했습니다. 망했다고요? 예.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이름도 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슬픔이 얼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더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가요. 저는 그때 조금 이해했습니다. 왜 그가 제게만 존댓말을 쓰는지. 서자는 늘 낮춰 살아야 했고 그 낮춤이 몸에 배어 얘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제 집입니까? 그가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에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있었습니다. 부인댁이 제게 필요한 집이었습니다. 필요하다니 무슨 뜻입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필요라는 단어. 사랑이 아니라 필요. 이 사람은 저를 사랑해서 온 게 아니라 필요해서 온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제 집이 필요했던 겁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아직은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언젠가는 부인께서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말이 제게는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언젠가 알게 된다는 건 지금은 숨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그의 팔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상처는 다 치료했습니다. 이제 담장 밖으로 가 주십시오. 부인. 규칙은 규칙입니다. 밤에는 마루에 올라오지 마십시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마루를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건 진짜 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만든 환상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은 제게 따뜻했습니다. 매일 물을 데워주고 일을 도와주고 외로움을 나눠줬습니다. 저를 부인이라 불러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숨기고 있습니다. 제 집이 필요하다니 대체 왜? 복수? 아니면 다른 이유? 설마 남편과 관련이 있나? 저는 남편의 위패를 받습니다. 날이 이 사람은 믿어도 될까요? 아니면 위험한 사람일까요? 나리께서 역적으로 몰린 것처럼 저도 이 사람에게 속고 있는 걸까요? 위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촛불만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조심하기로.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기로. 담장 너머로만 대화하기로. 그리고 절대 사랑하지 않기로. 하지만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인 오늘도 따뜻한 물 준비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결심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집 뒤 창고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절대 건드리지 말라던 상자. 10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 하지만 그날은 왜인지 열고 싶었습니다. 나리가 뭘 숨겼을까? 혹시 이 머슴과 관련된 뭔가가 있을까? 뚜껑을 열었습니다.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문서들이 쏟아졌습니다. 계약서, 편지, 장부. 그중 한 장. 남편의 필체로 적힌 고발장.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남편께서 역적으로 몰린 이유인가? 고발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고발 대상의 이름.
그 이름은 머슴이 말했던 양반가의 주인이었습니다. 즉 그의 친부였습니다. 저는 고발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남편이 고발한 양반, 역적으로 몰려 망한 그 집안, 그리고 그 집에서 쫓겨난 서자. 이 사람은 복수하러 온 거였어. 제 남편이 자기 아버지를 고발해서 집안을 망쳤으니까. 그래서 제 집이 필요했던 거야. 저를 이용하려고. 저를 속이려고. 그때였습니다. 담장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 안에 계십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고발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얼굴로.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 따뜻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가 저를 봤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부인. 대답하십시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손에 든 고발장이 떨렸습니다. 그가 그 고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시는군요. 예, 압니다. 당신 아버지를 제 남편이 고발했다는 것. 그 고발로 집안이 망했다는 것. 당신이 쫓겨났다는 것. 그래서 제 집에 온 겁니까? 복수하려고?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제 집이 필요하다고 했잖습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수는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확인하러 왔습니다. 확인이요? 부인께서 제 아버지의 죄를 아셨는지 아니면 그저 남편을 따랐을 뿐인지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지켜본 겁니까? 판단하려고. 제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요. 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럼 그 모든 따뜻함은 뭡니까? 매일 아침 데워준 물은? 담장 너머 대화는? 다 거짓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확인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가 저를 봤습니다. 간절한 눈빛으로. 지금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고발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를 담장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배신감만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10년 만에 느낀 따뜻함이 확인이었다니. 하지만 담장 너머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한참 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 말 걸지 마십시오. 하나만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싫습니다. 우아입니다. 짧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그릇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득 차 있었고 하나는 비어 있었지요. 어느 날 돌이 날아왔습니다. 가득 찬 그릇은 넘쳤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비어 있는 그릇은 조용히 금이 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빈 그릇은 약하구나. 하지만 빈 그릇이 말했습니다. 저는 약한 게 아닙니다. 그저 빈 것뿐입니다. 빈 그릇은 덜 아픕니다. 하지만 더 쉽게 깨집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비어 있었다고.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금이 간다고. 그리고 그도 비어 있었다고.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부인께서 깨지지 않으셨으면 해서입니다. 저는 이미 깨졌습니다. 당신 때문에요. 담장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낮게, 아주 슬프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인을 깨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물을 기대하고 저녁이 되면 그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밤이 되면 담장 너머를 생각합니다. 이건 위험했습니다. 과부가 남자를 기다린다는 것.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가 복수하러 왔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여전히 그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미쳤나 봐. 남편을 죽인 사건과 관련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그 사람의 따뜻함이 필요해. 이건 사랑일까? 저는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과부가 사랑을 말한다는 건 죄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죄를 지으면서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따뜻한 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화를 냈는데도, 문을 닫고 내쫓았는데도, 저는 그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세상은 비밀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며칠 후 장터에 갔을 때 안악들이 수군댔습니다. 과부댁에 머슴 들였다더니 밤마다 불빛이 새더라. 그러게 수상하지 않아? 과부가 남정을 들이면 뭐하겠어. 뻔하지. 저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불빛이 새면 소문도 셉니다. 소문이 새면 사람의 목숨도 셉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머슴. 예, 부인. 앞으로 밤에 불을 켜지 마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제 집에 불빛이 샌다고요. 그리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이 원하시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떠난다고요? 예. 부인께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담장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온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제 말에 놀랐습니다. 왜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마음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정말입니까? 제가 남아도 됩니까?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남으십시오. 그날 밤 달이 밝았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담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가 담장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규칙을 어기고 들어온 것은. 저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들어오십니까? 규칙을 어겼잖습니까? 그가 저를 봤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인. 네. 저는 부인께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무슨? 부인의 남편 어른이 제 친부를 고발하셨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상자를 여셨지요.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상자를 열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며칠 전 제가 다쳤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일부러 다친 것입니다. 부인께서 담장을 넘게 하려고. 부인께서 규칙을 어기게 하려고. 부인께서 저를 사람으로 보게 하려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창고로 가서 상자 위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부인께서 발견하시도록요. 모든 것이 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왜 그런 짓을?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서요.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부인께서 죄가 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인은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을. 그저 저처럼 버려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사랑하고 말았습니다. 사랑이라고요? 예. 확인하러 왔다가. 사랑하고 말았습니다. 부인을 이용하려 했다가. 부인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민호입니다. 부인. 처음 뵙겠습니다. 이민호입니다. 부인.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처음 뵙겠습니다. 2달 동안 함께 살았는데 처음 뵙는다니. 하지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머슴과 과부였으니까요. 지금부터가 이민호와 윤씨 부인의 만남이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민호 나리.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으니까요. 잠깐 이민호라면. 저는 그의 손을 놓았습니다. 나리 성함이 이민호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럼 이씨 집안입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고발장에 적힌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양반 이씨 왕실 재산 횡령. 그럼 당신 아버지가. 예. 제 친부가 바로 부인의 남편. 어른께서 고발하신 그 사람입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남편이 고발한 양반. 역적으로 몰려 망한 집안. 쫓겨난 서자. 그리고 10년 후 제 집에 나타난 머슴. 그럼 정말 복수하러 온 겁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인하러 왔습니다. 확인이요? 예. 부인께서 그 고발에 대해 알고 계셨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판단하러 온 것입니다. 재판관처럼요. 제가 알고 있었다면 어쩔 생각이었습니까?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제 인생을 망친 그 사건에 부인도 가담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담이라니 저는 그저 아내였을 뿐인데. 아내도 공범입니다. 알고도 막지 않아서 다명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더 직접적으로. 부인 남편 어른이 고발장을 쓸 때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가 밀려왔습니다. 10년 전 그날. 남편이 밤늦게 서재에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가져갔습니다. 나리 차 드세요. 고맙소. 남편의 책상 위에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 서류가 무엇인지. 나리 요즘 무슨 일 하십니까? 남편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요. 당신은 모르는 게 좋겠소. 그래도 괜찮소. 곧 끝날 거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니까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를 놓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돌아가서 말려야 할까요? 손이 문고리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편하고 싶었으니까요. 모르는 척하면 저는 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비겁했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보름 후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남편이 위험한 일을 한다는 걸 알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고 싶었으니까요. 남편을 말리면 저도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죽게 내버려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제 안에 숨겨뒀던 죄책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남편을 지키지 못했고 당신의 인생도 망쳤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고발한 건 제 남편이지만 그 남편을 막지 않은 건 저였습니다. 저를 미워하십시오. 죽여도 됩니다. 저는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인. 네.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었군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옆에요. 나쁜 사람은 악을 즐깁니다. 하지만 부인은 악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서 도망쳤을 뿐입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저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이해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판단만 했습니다. 역적의 아내, 과부, 나쁜 여자. 하지만 이 사람은 저를 약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 그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용서는 제가 할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부인은 이미 충분히 벌을 받으셨습니다. 10년 동안요. 그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부인, 저는 복수를 하려 왔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부인의 남편 어른이 제 친부를 고발해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름도 집도 인생도요. 그래서 저는 복수하려 했습니다. 부인께서 그 고발에 가담했다면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부인을 보고 복수할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부인도 피해자였습니다. 저처럼요. 우리는 둘 다 이름을 잃고 살았습니다. 부인은 과부가 되었고 저는 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꼬리표가 되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뭔데요? 저는 부인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부인을 미워하는 건 저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그를 안았습니다. 제가 먼저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담장도 규칙도 과거도 없이요. 그저 두 사람. 이름을 잃은 두 사람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마을의 소문은 이미 관아까지 갔을 테니까요. 과부가 남정을 숨겼다. 그 한 문장이면 충분했습니다. 조선에서 과부는 변명할 자리가 없으니까요. 과부 윤 씨를 잡아들여라. 다음 날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과부대. 네, 이장어른. 소문이 관아까지 갔소. 제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과부가 남정을 숨겼다는 소문이요. 그건 관아에서 곧 사람을 보낼 거요. 머슴을 당장 내보내시오. 아니면 둘 다 죽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소. 정없이 살기 힘들다는 거요. 하지만 이건 목숨이 달린 문제요. 조선에서 과부가 남정과 산다는 건 사형감이요. 사형. 그러니 빨리 내보내시오. 아직 늦지 않았소. 이장이 떠났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내보내야 합니다. 그를 살리려면 내보내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민호나리. 예, 부인. 당신은 떠나야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관아에서 사람이 옵니다. 소문이 났어요. 당신이 여기 있으면 우리 둘 다 죽습니다. 그럼 같이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부인, 저는 부인을 사랑합니다.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아니,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 없었으니까요. 저는 울었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야 합니다. 부인,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름도 되찾고 인생도 되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와 있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부인과 함께 라면 죽어도 좋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저 때문에 또 한 사람 죽게 할 수 없어요. 남편도 쟤 때문에 죽었는데 당신까지 죽일 순 없어요. 떠나주세요. 제발. 그가 말했습니다. 부인. 네. 저는 부인을 사랑하지만 그것만으로 온 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부인께 사람을 보러 왔습니다. 사람이요? 예.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요. 저는 평생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자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부인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셨지요. 과부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를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를요. 저는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복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을 보고 알았습니다. 부인은 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름을 잃고 사람을 잃고 자신을 잃은 사람. 그래서 저는 부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름다움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제 존재를 사랑한 것입니다. 과부가 아니라 사람으로요.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담장 없이요.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네. 제가 떠나도. 부인은 다시 돌이 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당신이 떠나면 저는 다시 혼자예요. 아닙니다.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부인의 마음속에 제가 살 겁니다. 그리고 부인도 제 마음속에 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진짜 이름은 뭡니까? 버리기 전 이름요. 그가 슬프게 웃었습니다. 이민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없습니다. 그럼 제가 불러드릴게요. 뭐라고요? 당신은 이제 제 마음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사람이에요. 그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 저는 사람입니다. 부인의 사람입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저까지 죽으니까요. 그는 보따리를 들고 마당에 섰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잡으면 죄가 되고 보내면 마음이 죽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부인, 오늘 제가 떠나면 부인은 다시 돌이 되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니요. 저는 이제 사람입니다. 당신이 사람으로 봐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아주 조용히 제 상자 속 문서에서 본 제 이름을 꺼내 불렀습니다. 윤씨 부인. 그 순간 제가 10년 동안 잃고 살던 제가 제 가슴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씨 부인. 그 호칭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제 진짜 이름으로요. 예. 저는 윤씨 부인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씨 부인.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그를. 민호 나리. 그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저를 잊지 마십시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가 떠난 그날 밤. 저는 혼자였습니다. 다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혼자서요. 물을 데웠습니다. 혼자서요.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서요. 1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10년 전에는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내준 사람이었습니다. 버려진 사람은 돌이 됩니다. 하지만 보내준 사람은 사람으로 남습니다. 저는 거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주름이 있었습니다. 눈가에, 입가에, 이마에. 하지만 눈이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씨. 나는 윤씨야.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10년 동안 부르지 않았던 이름이니까요. 하지만 다시 불렀습니다. 윤씨. 나는 윤씨야. 과부가 아니라 윤씨야. 그렇게 밤새도록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치 태어난 아이가 처음 말을 배우듯이요. 제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요. 며칠 후 장터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과부댁 머슴내 쫓았다더라. 그래도 늦었지. 소문이 다 났는데. 역시 과부는 과부야. 저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과부가 아니라 윤씨라는 것을요. 저는 무장수 앞에 섰습니다. 과부댁 무사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윤씨입니다. 무장수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뭐? 제 이름은 윤씨입니다. 과부댁이 아니라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이상한 사람 보듯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윤씨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무장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래요, 윤씨 댁. 무사시오? 예. 주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제 이름을 불러주길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제가 먼저 제 이름을 불러주면 되는 것을요. 가을이 왔습니다. 그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김장을 담갔습니다. 예전에는 이웃이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소문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기억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그가 말했던 그날을요. 흰 눈은 검은 땅 위에 내려앉아도 더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당에 나가 눈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맞아. 나는 더럽지 않아. 그저 슬펐을 뿐이야. 봄이 왔습니다. 그가 떠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마당에 꽃씨를 뿌렸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심지 않았던 꽃을요. 왜냐하면 과부가 꽃을 심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과부가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꽃을 심을 수 있으니까요. 어느 봄날, 저는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총각이었습니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총각이요. 윤씨 댁 맞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씨라고 불렀습니다. 과부댁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제가 일을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품삯은 받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시죠? 어떤 분이 부탁하셨습니다. 누가 부탁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꽃 앞에서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돌이 되지 않도록요. 제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오세요. 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꽃을 심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정말로 사람을 만나면 살아나는구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총각은 일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당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죠. 이름을 되찾았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이름 없이 살고 있을까요? 괜찮아요. 이름이 없어도.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마음속에 사는 사람이니까요. 제 마음속에요. 고맙습니다. 제 이름을 되찾게 해줘서. 제가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줘서.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름 없는 당신. 저는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꽃이요. 저는 그 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10년 과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름을 되찾은 한 사람의.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살아난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